요즘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도 있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회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일단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모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단 설립 비용도 들고 회계도 법인 처리로 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를 이용하면 자금 조달에 훨씬 더 용이하고 동시에 사업 경영 위험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사실 법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관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이라는 별도의 권리 의무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회사 설립하는 게 이제 사실상 자유이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어디까지가 자유롭게 활동하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국가 정책의 문제고요. 오히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과거에는 이 회사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허가가 필요하게 그렇게 운영됐던 시대도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그 주제는 이제 그건 아니니까 더 이상 자세히 안 들어가겠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 설립의 자유는 그게 그냥 당연한 명제는 아니고요. 오늘날 회사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을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상법엔 일단 회사에 대해서요.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란 곧 법인이라는 얘기죠. 즉 법인이라는 것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회사 자체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세 가지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회사와 관련된 사람 중에 그 회사에 자금을 댄 주주로부터 독립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경영진으로부터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회사를 설립한 발기인이 있죠. 그 발기인으로부터도 독립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주가 수시로 새로 됐다가 바뀌었다 이렇게 수시로 변동되더라도 회사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존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거 다 자기가 가져서 좋기는 합니다만 대신 그 사업의 위험을 무한대로 부담해야 하죠. 그래서 자칫하면 전 재산 다 털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331조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죠.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주식을 인수할 때 그 지불했던 그 돈을 날리는 위험을 제외하고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책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한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러한 유한 책임을 통해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업이 망했을 때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주식회사라는 것은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으로서는 위험 관리에 엄청나게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주식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다이아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회사는 독립된 인격을 가진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이긴 합니다만 그 자체는 사실 실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회사가 뭔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어디로 온가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금의 두 가지 원천이 이 다이아그램에서 보시면 결국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하고 채권자가 납입한 이제 부채 두 종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뭐 주주가 납입한 돈이나 또는 채권자가 납입한 돈이나 다 현금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주주가 된 돈과 채권자가 된 돈을 구별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영업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주가 납입한 돈은 이제 자본금이라고 부르고요. 채권자가 납입한 돈은 이제 부채라고 부르고, 주주는 그 자본금의 납입의 대가로서 회사가 이제 이익을 냈을 때 그 이익의 경영이익을 가져가지만 이제 회사가 손실을 봤을 때는 특별히 추가적인 손실 부담을 하진 않고요. 자기가 최초에 납입한 그 자본금을 날리는, 거기서 출자금을 날리는 이제 그 선에서 매듭짓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유한 책임이고요. 채권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라는 이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주주나 채권자나 이 금융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다 회사가 영업활동에 필요한 돈을 대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이들의 지위를 구별하고 있죠. 자,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독립된 법인인 주식회사가 존재합니다. 이 법인인 주식회사가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인 회사가 사업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고요. 또 그 결정된 의사대로 집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결국 영업 활동, 수익 창출 행위인 영업 활동을 사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회사의 그 구조에 따르면은 그 회사가 영업 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기관이 바로 이사회이고요. 이사회가 결정한 그 결정에 따라서 그걸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총책임자가 결국 대표이사라고 불려요. 우리가 보통 경영진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죠. 그 대표이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요. 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뻔히 아는 내용이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굳이 거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의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결국 이사회와 경영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권은 지금 이사회에게 주어진 거고요. 회사의 의사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대표이사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주주와 채권자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냥 다 자금을 제공한 자금주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주주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돈은 됐는데 내가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을 보면 지금 주주와 채권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돈 맡기고 불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돈을 맡길 때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겠지만 그게 믿음만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무언가 실제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 통제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은 주주총회 의결권이 있죠. 자,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니까 자, 이사 임명권을 통해 주주들은 이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라는 기구는 주주들이 이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주는 비록 회사의 경영에서는 한 발 벗어나 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스스로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권자는 자기 이익을 어떻게 보호하죠? 내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회사가 엉뚱한 짓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요? 똑같이 회사에 돈을 댔는데
채권자들에게는 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안 주는 것일까요? 이게 과연 페어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 깊은 논의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할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권자와 주주를 차별하는 것이 페어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유한책임의 원칙 때문에 주식회사를 이용하는 데는 사업의 리스크 관리에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주식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이런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식회사라는 법인격을 이용하면 자금 조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자,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경우에 자금 조달 수단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자,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여윳돈, 즉 자기 자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남에게 빌려서 차입금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혼자서는 그 자기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차입금 조달하는 데 좀 힘이 붙인다 싶으면 사업 위험을 같이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해갖고 이제 투자를 받는 정도. 그거 외엔 사실 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엄청 다양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자연인으로서의 개인과 법인 모두 독립한 권리 의무 주체라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회사가 보유하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법인격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칸막이 효과를 가져옵니다. Affirmative asset partitioning achieved through incorporation 이라고 하죠. 즉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특정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의 집합은 실제로 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 즉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구분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된 자산은 영업활동 수행자에게 속하지 않고 해당 사업,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사업의 주체인 회사죠. 그 사업에 속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영업활동의 주체인 사람 및 그 사람의 채권자들로부터 영업용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경제적으로 영업용 자산이 영업활동의 주체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므로 그자가 살면서 무슨 짓을 하든 어디 가서 다른 짓 하면서 빚을 왕창 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저 회사 내에 내가 원금을 회수하기에 필요한 자산이 충분히 쌓여 있는지, 그리고 이 자산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주체와 영업에 제공된 자산이 구분되지 않죠. 따라서 영업활동의 주체인 개인 사업자가 영업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영업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자산과 관련하여 이렇게 경제적인 칸막이가 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자는 위험평가 및 사후통제의 대상을 자금을 제공받는 특정 회사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죠. 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실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행위죠. 그들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와 같이 Affirmative Asset Partitioning이 가능한 법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매우 매력적인 자금 조달 기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기업금융이란 용어는 이게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그냥 관행적으로 생겨난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이유로 우리가 Corporate Finance Law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Corporate Finance Law라는 그런 단일 법은 없습니다. 그냥 기업금융에 적용되는 그 다양한 법률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기업금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그 법률 관계, 적용되는 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물론 민법과 상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회사법과 자본법의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법들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해가는 것이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돈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런 실물하고는 달라서 국경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넘나들다 보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이라는 영역은 통일이 돼가고요. 그래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같은 방향으로, 대부분의 국가의 법들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해 가는 것이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 세계의 금융 중심지는 이제 미국과 영국이죠. 특히 이제 차관단 대출 등 계약에 의한 데트 파이낸싱의 경우에는 그런 계약의 준거법은 보통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에서는 영국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제 증권 발행의 경우에는 뉴욕법을 증거법을 하는 경우도 많죠. 가장 규모가 큰 증권시장이 뉴욕이니까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룩셈부르크에 상장할 때 룩셈부르크 법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전 세계 법이 수렴해가는 상황이라는 고려할 때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금융 중심지가 영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국법에 대해서 영국의 금융법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좀 이해하면은 우리 금융법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다 보면은 사실은 더 많은 것이 보이거든요.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중간중간 필요한 순간에는 영국법하고 영국법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프로치가 같을 때도 있고 전혀 반대 방향에서 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와 반대 방향에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보면은 그럼 이제 우리의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 있는 이제 금융기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금융기법이 가장 기업에게 유리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답은 없습니다. There is not a one-size-fits-all approach to financing, which will suit all companies in all situations. 왜냐하면은 어떤 자금 조달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는 그 기업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 기업의 규모,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 조세 전략 등등에 따라서 사실 그 해당 기업이 받는 효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융 기법도 A라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기법이었는데 B라는 기업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다르니까 가장 자기에게 맞는 요소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실제로 기업의 파이낸싱 옵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어떤 종류의 영업을 수행하느냐 하는 거하고 그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파이낸싱 옵션이 무엇이 있느냐는 사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회사가 수행하는 영업하고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파이낸싱 옵션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어떤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수행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그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종류가 달라지죠. 그 회사가 단순한 파이낸셜 컴퍼니인지 아니면 부동산 회사인지 건설 회사인지 제조업 회사인지 소매 회사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달라지죠. 근데 어떤 자산을 보유하냐 이거는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이 회사에게 대출을 할 때 어떤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겠다 하는 담보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장래 수입의 인컴 프로파일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영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컴 프로파일도 달라지죠. 화면에서 보시면 제조업 회사와
그 순수한 금융회사인 투자회사, 펀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제조회사 같으면 자금 조달을 하는 목적 자체가 제조시설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타 운영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주로 자금 조달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제조회사가 갖고 있는 주된 자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그리고 이제 제조업 활동에 필요한 기계 설비, 재고 자산 등 유형 자산, 그리고 이제 무형 자산이 조금 있겠죠. 매출 채권이라든지 지적 재산권과 같이. 이러한 경우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금융 기법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이 가능할 거고요. 또 매출 채권을 이용해서 ABS를 발행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투자회사, 그러니까 회사형 펀드 같은 걸 보시면 회사형 펀드가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은 다른 기업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펀드라는 것 자체가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된 자산이라는 거는 이 제조업회사처럼 어떤 유형 자산이 없어요.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사채 등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런 이제 투자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기법은 보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차입 정도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수행하는 영업의 종류 못지않게 금융기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기업의 규모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소규모 폐쇄회사와 중견기업, 상장은 하지 않은 비상장 중견기업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대개 주주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직접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주주 이퀄 이사입니다. 주주 전원이 이사 전원하고 일치하든지 아니면 뭐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은 일치하든지 그렇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주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펑크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용할 수는 없어서 결국은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자금 조달은 그 주식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소규모의 자본금과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은행 차입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중견기업 정도 되면 비록 비상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그룹의 다수의 주주들로 이제 주주가 구성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와 이사 간에 약간은 분리가 됩니다. 주주 중에 이제 일부가 특히 이제 대주주가 이제 경영진을 겸유하고 있을 거고요. 소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뭐 10%, 20% 이렇게 지분을 가진 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그래서 주주와 이사가 일부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의 그 주된 기능이 컨트롤 펑크션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컨트롤 펑크션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주식은 자금 조달의 요양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에코티 파이낸싱이 효율적이라면 결국은 그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엑시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주식을 쉽게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자체가 아직 일리퀴드,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일리퀴드, 유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주식을 통한 이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으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같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업을 분석할 능력도 있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이제 그런 투자자들로 이제 투자자가 국한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견기업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제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는 그 자금 조달이 가능한 거죠. 주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조달하는 자금은 은행 차입금과 이런 이제 벤처 캐피탈을 통한 자본금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코티 파이낸싱이 효율적이려면 주식의 유동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의 유동성이 갖춰졌다라고 하려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일단 법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해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주식이 거래되도록 만들어 놓은 시장이 이제 그 증권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증권시장에 거래될 수 있도록 된 증권을 우리가 보통 이제 상장 증권이라고 하죠.
이제 증권시장과 관련한 용어는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자본시장법 제9조 13항 제1호를 보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이라는 용어는 그 이제 코스피 마켓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스피 마켓이 아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한 거를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도 그래서 이제 둘 합한 거는 시큐리티스 마켓이라 번역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은 코스피 마켓,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마켓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그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모델로 1996년에 개설되었고요. 처음에 개설되어서 2005년 이전까지는 그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주식회사 코스닥 증권시장의 중개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래되던 시장을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고 했고요. 2000년 이후에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본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증권 시장을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한국거래소인데요. 한국거래소는 그 처음에 1956년에 대한증권거래소로 설립 시작을 했고 1963년에 이제 한국증권거래소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바뀌는데요. 이게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고요. 2005년까지는 한국증권거래소 외에 선물을 거래하는 선물거래소, 그 다음에 코스닥위원회 및 주식회사 코스닥 증권시장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합병을 해서 2005년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새롭게 탄생을 한 것이고요. 2009년에는 한국거래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선택하는 금융수단이 조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인세죠. 법인세의 과세 표준은 총 입금에서 총 송금을 뺀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산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법인이 부담해야 될 법인세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입금과 송금은 그 기업 회계에서 말하는 수입, 비용에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입금이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송금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범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에서는 수입인데 세법상은 입금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고 또 기업 회계상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세법상으로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세 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금을 낮추던지 손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입금을 낮추면 그건 기업이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니까 결국 기업의 절세 전략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지출한 비용 중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늘려서 과세 표준을 줄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조세 전략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거는 뭐냐면요. 지금 금융 기법에는 데트 파이낸싱과 에쿼티 파이낸싱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양대 산맥인데, 자, 에쿼티 파이낸싱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결국은 배당금으로서 자기 이익을 챙겨가고요. 데트 파이낸싱의 경우는 이자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챙겨가게 되죠. 그런데 세법상 지급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 그러면은 차입금에 의한 자금 조달이 자본금에 의한 자금 조달보다 조세 전략상은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 간단하게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죠. 자, 10억 원을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업이 차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투자해서 그 결과적으로 12억에 해당하는 총 매출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편의상 이제 다른 수입이나 뭐 비용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은요. 그럼 자, 여기서 그 총 매출 수입 12억 원이 입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 비용 10억은 당연히 송금이 산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0억을 10% 이자로 지급하게 됐으니까 이자가 1억이 되겠죠, 1년에. 이자 1억도 송금 산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법인세 과세 표준은 12억 마이너스
투자 비용 10억 마이너스 이자 비용 1억 해서 1억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그럼 여기서 세금 날고 남은 것은 이제 주식에 배당할 수 있겠죠. 반면에 동일한 금액 10억 원을 자본금으로 조달해서 이 10억을 투자해서 12억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투자 비용 10억은 송금 산입이 되지만 그 이상 송금 산입될 게 없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총 매출 수입인 12억 마이너스 10억이 되니까 과세 표준은 2억이 되죠.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차익금에 의한 자금 조달이 자본금에 의한 자금 조달보다 조세 전략상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차익금의 경우에 지불하는 이자는 송금 산입이 되지만 그 자본금을 투자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송금 산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